일본 군부가 정권을 잡은 후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의 질서를 새로 쓰기 위해 패권 전쟁을 벌이기로 작정합니다. 중국의 자원을 수탈해 경제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던 전쟁, 중일전쟁이었습니다. 무자비한 일본의 행보에 또다시 미국은 일본을 제압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왜 일본과 중국의 전쟁에 끼어든 것일까요?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앞길을 막아서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복잡하게 얽힌 비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일본 군부가 정권을 잡은 다음 해인 1937년 드디어 첫 번째 전쟁을 일으킵니다. 바로 중국의 자원을 수탈해 경제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던 전쟁, 중일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난징의 국민당 정부는 중국을 전혀 통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이 군벌에 분열되어 있었고 국민당 정부는 사실상 군벌연합정권으로서 공산당과도 준내전 상태였습니다. 1933년 탕구협정도 일본과 휴전하고 공산당과의 대결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사실 장제스가 일본과의 전쟁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일본은 일본대로 만주의 기반을 닫고 관동군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장제스는 공산당 토벌전에 주력하면서 일본과의 장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강력한 진짜 근대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었죠. 이를 위해서 1934년에 독일에서 한스 폰 제크트 장군을 군사 고문으로 초빙합니다. 35년에는 알렉산더 폰 팔켄하우젠을 영입합니다. 장제스는 독일식 훈련, 독일식으로 무장한 60개 사단을 양성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일전쟁 전에 완료했던 사단은 8개 사단뿐이었어요. 장교 양성 노력도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제크트와 팔켄하우젠 두 사람 다 뛰어난 장교였지만 한 개인이 거대한 군대를 바꾼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마오쩌둥 군대하고 싸울 때는 항상 마지막 10%가 부족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과를 거두기는 했습니다. 결국 패배한 마오쩌둥 군대는 1934년 그 유명한 대장정을 통해서 중원을 탈출하죠. 그리고 35년에 드디어 섬서성 연안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오쩌둥이 위기에 몰렸는데 1936년 12월 10일 시안사변이 발생합니다. 시안사변은 동북군 총사령관 장쉐량이 국민당 정권의 총통 장제스를 시안의 화청지에서 납치해서 구금한 뒤에 공산당과의 내전을 중지하고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서 함께 싸우자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국공합작, 즉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타협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국공합작이 유지된 데는 더 큰 비밀이 있는데 장제스가 보니까 유럽에서 세계대전이 벌어질 것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일본도 더 큰 전쟁을 벌일 것이고 일본을 막으려면 소련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봤던 거죠. 소련의 지원을 끌어내려면 공산당하고 합작을 해야 받아낼 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안사변이 국공합작의 계기가 되긴 했지만 국공합작이 유지된 결정적인 요인은 소련에게서 군사 지원을 받는 거였어요. 이때 세계와 만주의 시계는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937년 베이징 서남쪽 펑타이구에 있는 루거차우에서 일본군과 중국군 사이에 총격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지금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훈련 중에 일본군 병사가 한 명 실종됐는데 실종됐다는 설, 화장실 간다고 잠시 이탈했다는 설, 그것도 조작이란 설도 있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이게 이제 일본군이 이거를 중국군에 대한 공격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거죠. 당시에 루거차우 주변에는 일본군과 중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죠.
일본군은 병사가 실종됐다는 사건을 구실로 중국군 내부로 진입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걸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중국군은 당연히 거절했고, 그러자 일본군이 총격을 가합니다. 이렇게 돼서 베이징에서 중국군과 일본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만주했던 일본군이 이제 중국 내지로 침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국민당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야 되는데 현대화된 정예군은 겨우 8개 사단에 불과했어요. 이 병력에 형편없는 군벌 연합군을 더해서 만주에서 들어오는 일본군을 상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만약에 국민당군이 일본군의 침략을 방치해서 일본군이 베이징을 점령하면 장제스가 만주를 포기하고 일본군하고 타협한 거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폭풍이 일어납니다. 외국에 침략하고 맞서 싸우지 않겠다는 정부가 어떻게 정부입니까? 장제스는 어떻든 싸우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일본과 중국의 정면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장제스는 중국군을 베이징으로 파견했고, 중국군이 베이징으로 모여들자 7월 18일 일본군이 선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당연히 일본군이 압승을 거둡니다. 겨우 열흘 후인 7월 28일에 베이징이 함락되었고 30일에는 텐진까지 함락됩니다. 장제스는 일본 군사학교 출신인 탕원보를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베이징 작전을 맡깁니다. 탕원보는 당시 중국군 지휘관 중에서는 굉장히 능력 있는 지휘관이었다고 하고 파견된 중국군도 열심히 싸우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병력을 증강한 관동군에게 병력수로도 밀려버립니다. 일본군은 관동군 9만, 몽골에서 지원군 6만을 끌어옵니다. 중국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무려 2만 6천 명을 잃고 패배하게 됩니다.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중국군과 전투는 쉽게 이겼지만 점령하는 것과 유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중국을 침략하는 나라들은 항상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가 중국 대륙을 먹어가다 보면은 대륙을 삼키는 게 아니라 대륙에 녹아들어서 먹혀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을 삼키려고 하지 말고 머리나 심장을 치자. 일본군은 텐진에서 난징까지 내려오는 기나긴 여로를 포기하고 바로 상하이로 상륙해서 상하이와 난징을 바로 점령하는 작전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국제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상하이를 잃으면 난징 정부는 미국이 뉴욕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또 하나, 상하이에서 난징까지는 약 250km 정도 됩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있는데 제가 거기 한번 달려봤는데 정말 난징에 도착할 때까지 동산 하나 보기 힘듭니다. 엄청난 평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간에 방어 거점이 전혀 없습니다. 유일하게 난징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도가 됐던 것이죠. 즉 군사적으로 상하이만 점령하면 난징까지는 그냥 일사천리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상하이를 확보해야 난징 공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베이징에서 난징까지 육지로 내려오려면 엄청난 거리를 걸어와야 하고 바다 같은 양쯔강까지 건너야 되는데 상하이에서는 바로 진격할 수가 있는 거죠. 장제스도 상하이로 침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장제스 입장에서 상하이는 일본과 휴전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일한 희망은 국제사회였어요. 상하이는 당시 외국인 조개 지역이라고 외국인 거주 지역이 있었죠. 그들을 공격받으면 국제사회가 저걸 막아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일본은 이제 뭐 국제연맹도 탈퇴했겠다, 무서울 게 없어요. 국제사회의 압력 따위는 무시하고 상하이 공격을 개시합니다. 장제스는 여기에서는 정예부대를 아낄 수도 없었습니다. 최정예 사단을 전부 상하이에 파견합니다. 8월 중순에 상하이 전투가 시작됩니다. 일본군은 일단 폭격으로 기세를 올리고 시가로 들어갔는데 상하이 전투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시가전으로 전개됩니다. 이 시가전이라는 건 정말 아무리 우수한 군대라고 해도 전쟁의 늪입니다. 중국군도 상하이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가전 준비를 했고 주변에 있던 장제스파의 군벌들도 지원병을 보냅니다. 중국군이 여기서 무려 50만 명이 상하이에 투입됩니다. 그러자 일본군도 증원을 해서 총 12만 명이 상하이에 투입됩니다. 중국군 입장에서는 국공합작 덕분에 군수품과 항공기 등 소련의 군수물자 지원도 받았습니다.
50만의 중국군, 소련의 지원, 시가전 이런 것이 합쳐지니까 천하의 일본군도 여기서 고전하게 됩니다. 일본군의 예상을 깨고 상하이 전투는 치열한 격전이었고 11월 말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12월 초에야 간신히 상하이를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장제스는 끝까지 버티다가 12월 7일에 난징을 탈출합니다. 장제스는 그가 애지중지 키웠던 정예사단 그리고 무려 3만에 달하는 정예장교를 잃어버립니다. 이 3만의 장교는 30만의 군대를 육성할 수 있는 장교진이에요. 그러니까 30만 명의 병력을 끌어모을 수는 있어요, 징병하면. 근데 얘들을 군대로 만들려면 3만의 장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장제스가 애지중지 키워냈던 최고의 장교들이 상하이에서 묻혀버린 거죠. 일본군 입장에서는 중국의 미래를 바꾸는 사실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나중에 국공내전에서 국민당 정부가 엄청나게 못 싸우는 것도 이때의 손실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싸우는 군인들이야 미래에 벌어질 일을 알 리가 없죠. 일본군은 더더욱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희생과 고통에 충격을 받습니다. 중국군의 예상을 깬 강력한 저항, 앞으로 중국과의 전쟁은 쉽게 할 수 있다는 승리의 희망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이어지는 난징 대학살의 전조가 됩니다. 일본군은 난징에서 머문 6주 동안 최소 12만, 최대 30여만 명을 학살한 난징 대학살을 벌이게 됩니다. 무자비한 일본의 행보에 브레이크를 건 존재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미국이 등장하죠. 당시 일본의 예상보다 중일전쟁이 길어지면서 일본은 수출 산업이 마비되었고 군수물자 수입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911년 미일 통상항해조약을 통해서 중일전쟁 당시 사용된 전함과 무기에 들어가는 철의 무려 74%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부품을 가공하는 기계 수입의 60%가 미국산이었습니다. 전함과 항공기 등을 움직이는 석유의 80%도 미국에 의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중일전쟁 중에 일본이 중국 광동 지역에서 3일간 폭격을 했습니다. 1만 명 이상의 중국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일본군이 사용한 군수품이나 항공기가 모두 미국 제품이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내 반전 여론을 고려해서 처음으로 일본에 압력 조치를 취합니다. 일본의 항공 장비 판매를 중단시키죠. 그래도 일본이 전쟁을 멈추지 않자 1939년 미일 통상항해조약을 미국이 폐기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일본은 이 조치가 미국의 인종차별, 서구의 이기적 입장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발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긴 합니다. 만주국을 인정하면 중국에서 철수하겠다는 조건을 내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만주국은 인정할 수 없다. 러일전쟁 이전의 제자리로 돌아가면 금수 조치를 취하하겠다고 하죠. 일본은 군수품과 원료 부족으로 군사작전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기서 멈추기는커녕 중국을 손에 넣어서 부족한 물자를 채우고자 합니다. 중일전쟁에 당시 전비 20억엔 중에 4분의 3을 차지하는 15억엔가량의 추가 예산을 승인합니다. 세게 나갑니다. 당시 일본 전체 예산이 27억 7천만 엔 정도였으니까 일본 전체 예산만큼의 금액이 중일전쟁에 들어간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이 미국의 압박은 만만치 않았는데 일본이 압박에 전전긍긍하는 동안에 그 위기를 극복할 만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서구 열강들 수많은 함대가 태평양을 떠나 나치 독일에 맞서게 됩니다. 일본은 태평양에 있는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가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는 걸 재빨리 파악하죠. 완벽한 기회였죠.
물자를 얻을 통로가 필요했던 일본은 미국한테 빌지 말고 무주공산이 된 태평양의 자원을 차지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이걸 또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막으려고 하죠. 미국은 일본을 막으려고 본토인 캘리포니아 기지에 있어야 할 함대를 하와이로 대거 이동시킵니다. 일본에게 더 이상 침범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그러자 일본은 그 압박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태평양을 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1940년 9월 북베트남 국경을 넘어서 당시 프랑스를 영이었던 인도차이나 북부로 일본군이 침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이 제재를 가하기 전에 독일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삼국동맹입니다. 이 삼국동맹의 내용은 일본은 유럽에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일본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동맹국 하나가 현재 유럽전쟁이나 일본, 중국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 권력에 의해서 공격당할 경우 모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으로 서로를 도울 것을 약속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 권력에 의해 공격당할 경우인데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미국을 가리키는 거죠. 삼국동맹으로 일본은 태평양 일대를 마음껏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럽 열강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태평양과 동남아시아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인도차이나 북부뿐만 아니라 전체를 점령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쟁 자원, 석탄, 철, 아연, 고무, 시멘트 등을 수탈하게 됩니다. 또한 1941년 1월 아시아에서 최고의 자원 보고를 노리게 됩니다. 바로 최대의 석유 산지이자 전쟁의 필수품인 고무, 쌀, 주석 등이 풍부한 네덜란드 영이었던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섬을 차지하는 거죠. 미국의 반응은 어땠을까? 미국 역시 더 이상 참지 않았죠. 1941년 2월 미국은 진주만을 기지로 태평양 함대를 창설하고 일본의 항공기 제조에 필요한 물자의 수출을 전면 금지합니다. 석유 생산 공정을 팔아넘기는 미국 기업에게 일본의 정보를 주지 못하게 단속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일본인들의 자산을 동결시키고 미국 은행과 기업들을 일본에서 철수시켜 일본과의 거래를 제한하게 되죠. 일본으로 들어가는 석유 수출을 완전히 중단하기까지 합니다. 일본이 그 무엇도 할 수 없도록 손발을 꽁꽁 묶어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과 교섭을 진행하게 되는데 루즈벨트는 모든 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해라, 내정에 간섭하지 마라, 모든 나라를 평등하게 대하라, 태평양의 정세를 현지 상태로 유지해라는 4가지 원칙을 제시하게 되고 중국과 인도차이나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미국과의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작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는 진주만 습격이 이루어지고 거대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기 전에 중일전쟁 당시에 벌어졌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 오늘 슬쩍 넘어갔습니다만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태평양 전쟁의 전쟁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